과 전체주의가 두려운 점은요, 여기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개개인의 욕망, 그 욕망을 실현될 수 있냐 없느냐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 실현시켜 주겠다라는 식의 감언이설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이트룩의 백인덕입니다. 그 어떤 그 세계,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맨 위에 대표하는 사람이나 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이제 그 발전해가면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이제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이 중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사라져 가고 있지만 초기 산업주의 사회에서는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저 사람은 독일 얘기를 하는가. 물론 독일이 20세기, 그러니까 지난 세기긴 하지만 서구화된, 그러니까 산업화된 국가들, 사회들의 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2차 대전의 주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을 좀 다루면 좋지 않겠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깝다는 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 나름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오해도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어떤 그, 이야기의 건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관점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데 있어서 최고의 전쟁 책임자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든 어쨌든 히로히토 천황입니다. 죽은 일본 천황이에요. 일본이 천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천황이라는 상징적 권위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본의 그 군국주의라는 게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도조 히데키라는 그 전범, 이제 대표적인 일본 전범인데요. 이 도조 히데키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이끈 이제 그 내각이 전쟁에 책임을 진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내각 안에 육군성도 있고 육군부 장관도 있고 해군부 장관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 작전을 짜고 작전 명령을 내리고 모든 거를 뒤에서 조정한 게 누구냐 하면은 그 천황 직속으로 있었던 대본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일본도 이중적인 조직이에요. 근데 이 실제 야전에 나가 있는 애들보다 대본영에 있던 대본영 육군부, 해군부가 훨씬 권한이 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본 천황의 직접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본의 2차 대전 책임의 최정점에는 일본 천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항복을 조속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일본한테 제의받은 것 중에 그럼 천황제를 손을 대지 않고 말 그대로 상징으로 놔두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종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항복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천황제를 손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독일하고 달리 일본이란 나라는 그 천황의 아들이 천황이 되고 그 아들이 또 물러나서 그 아들이 또 천황이 됐어요. 이 얘기는 2차 대전 이전에 군국주의하고 현대 일본은 맥을 계속 같이 합니다. 역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이 맥이 한 번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형태만 직접 민주주의네 뭐 이렇게 갖고 형식만 바뀌었지 그 속에 흐르는 맥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본은 2차 대전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는 끝났는데
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왜 독일을 이렇게 다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빌런들, 그랬으니까, 빌런이 다 악역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람들은 꽤 그래도 고위 수준입니다. 대부분 대장급이고, 예? 이렇게 대장급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거보다는 이제 낮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소빌런 중에 한 명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약간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루돌프 헤스라든가 이렇게 실제 나치가 운영한 많은 수용소를 실제 관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용소가 수백 개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아우슈비츠니 이런 몇 개만 유명하지만, 수천 개, 그러니까 수용소 조직도 굉장히 재밌어가지고요. 본 수용소가 있으면 거기에 부속된 수용소가 있고, 거기에서 또 파견된 수용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갖고, 독일 영토 내와 폴란드, 이런 데까지 해갖고, 특히 이제 폴란드에 많았는데요. 하여튼 수용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 거기에 소장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밑에서 하여튼 이렇게 보면 최소한 수만 명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런 루돌프 헤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러면 아돌프 아이히만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아이히만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얘기 아시죠? 이스라엘 모사드가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숨어있는 아이만을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외교 분쟁을 무릅쓰고 어떻게 합니까? 모사드가 이제 유명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납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려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법정에 세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영화 아이만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거를 미국 방송국한테 생중계권을 줍니다. 재판에. 그래서 생중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아이히만으로 나왔는데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무슨 일을 했냐? 신입의 장교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 그 전에 무슨 딴짓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철도 공무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그럼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아우슈비츠나 이런 그런 데로 이제 출발하는, 그러니까 독일 각 지역, 폴란드 이런 데 각 지역에서 죽음의 수용소들로 유태인이나 기타 이제 피학살자들을 일감화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주로 이제 의지하던 수송수단이 육상 수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도 수송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습니다. 철도에. 그러니까 이 철도에 시간표를 짜던 사람이에요. 계급이 중년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갖고 오늘 여분의 기관차가 몇 개고 기관사가 몇 명이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객차나 화물칸이 몇 개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수요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쉽게 얘기해서 대차 대조표처럼 자기는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시간표를 짜던 사람입니다. 물량과 수량, 요구 수량,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맞춰서 그 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유태인 학살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내 손으로 유태인을 죽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아이히만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당신이 한 일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음의 수용소로 가서 죽었다. 이유 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근데 그거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변호를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무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는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조직원으로서 그저 위에 상부에 내려오는 지시에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L.E. 프롬이 쓴 글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가 끔찍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얼굴이나 말투나 모든 걸 봤을 때 자기가 정말 무죄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말 무죄라고 믿느냐?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무죄야. 왜? 이게 조직인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인의 전형이라는 건 뭐냐? 자기는 상부의 의사를 결정하지도 않고 맨 마지막 하부에 실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 중간이라는 겁니다. 중간이 편하면서도 무서운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잘 숨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이만이 보여준 조직인의 전형은 뭐냐? 자기는 계급도 있고, SS 중령뿐이 안 되고, 한 일이라고는 그저 어떻게든 요구에 맞서가지고 열차를 잘 배정했을 뿐이다라고 끝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자기는 의사결정하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실제 결과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만이 보여준 이 자세가, 이게 뭐냐 하면은, 현대 지금 산업사회,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니라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한국도 이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관료제나 기타 모든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의 시사점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조직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의 중간자들이 아이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파국적인 결과가 올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슈타우펜베르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방군 장교입니다. 이게 독일을 얘기할 때는 항상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SS와 무장 친위대와 그 다음에 세어마르트라고 하는 국방군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여담이지만, 독일 사람 중에 폰이라는 그게, 폰 괴테 이런 식으로 이제 폰이 이름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 귀족이든 아니면은 바이마르 귀족이든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하여간, 슈타우펜베르크가 뭐로 유명하냐면, 이제 히틀러 암살을 시도합니다. 아시죠? 1944년에 이제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요. 사실 독일의 웬만한 도시에 가면 이 슈타우펜베르크라는 이름이 붙은 거리가 하나씩은 꼭 있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제 인물이 됐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국방군 장교로 처음에는 북아프리카 군단의 롬멜을 이제 쫓아갑니다. 10기갑사단인지 7기갑사단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이제 참모장으로 이제 쫓아가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히틀러 가지고는 독일이 패망으로 가고 패전의 멍해뿐만이 아니라 독일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암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냥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조직이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는 뭘 보여주느냐? 사실은 처음부터 독일 국방군에서 독일의 히틀러의 독일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대로 군인 집안이고 독일 군인으로서 조국의 부름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조직인이 아니고 전통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집안의 군인 전통. 자기 프로이센에서부터 이어지는 군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 그거에 의한 전통, 이런 전통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전통에 어긋나가지고 너무나 군인으로서 명예롭지 못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요것도 하나 이제 재밌는 거. 그러니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아이만이 조직인의 전형이라면, 이 슈타우펜베르크는 전통인,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전통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톰 크루즈가 주연한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 과정은 아주 극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사이에 뭐, 롤란드 크라이슬러니 뭐 많은 그런 이제 이런 소빌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전혀 빌런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독일의 악역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아는 분들은 전부 잘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미국의 로켓 과학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2차 대전 후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로켓을 계속하죠. 그래가지고 아폴로 11호가 잘 착륙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기술을 가지고 미국이 뭘 합니까?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애국자입니다. 나중에 훈장도 받아요. 근데 이 베르너 폰 브라운이 여러분들 알죠?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태어난 렌츠 지방이라는 게 뭐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지만 옛날에 독일이었는데 폴란드한테 점령당해갖고 이제 독일이 포기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베르너 폰 브라운의 자손들은 독일인이라고 자기가 하지도 않겠지만 너네 고향 어디야? 그러면 독일이라고 해야 될지 폴란드라고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과학자로서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런던을 폭격해요. V1, V2 로켓을 만들어서. 제가 이 V라는 것 때문에 많이 속았어요. 뭐, 승리의 V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독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여튼 제 발음이 안 되는데, 하여간 독일어로 복수라는 뜻의 단어의 앞머리 글자, 이니셜입니다. 이니셜이 V예요. V로 시작하는데, 이 B로 해서 이 로켓을 만든 사람이 폰 브라운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영국 민간인 10,000명 이상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끝 무렵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짧게 하겠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과학자 우대하는 정책에 의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는 자기의 개인적 소망을 이뤄갖고 뭐냐 하면은 이제 달나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나라 보낸 거는 민간한테 하는 얘기고, 탄도 미사일은 만드는데 큰 이제, 기여를 한 거죠. 그럼 이 사람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분명한 거는 폰 브라운이 우주로 로켓을 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멍청한 놈 했는데 히틀러가 SS, 그러니까 독일 제3제국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왜? 독일은 좀 신기하게 상반적인 애들을 좋아하고 약간 괴기한 애들. 그 당시 통념상 잘 안 받아들여지는 만한 얘기들에 솔깃해 했습니다. 그러면 브라운이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꾀를 부린 게 아니에요. 독일이 자기의 로켓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될 줄 안 거예요. 전쟁에 사용해갖고 승리하리라는 걸 알지만 자기 기술에, 자기가 하는 연구에, 과학 연구에 엄청난 재정 지원과 후원을 하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대 같은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르너 폰 브라운은 바로 개인의 꿈, 과학자로서 자기가 꼭 우주로 나가고 싶다 라는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회적 함의, 그러니까 자기 꿈 외의 나머지는 전부 사실 생각조차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포장을 하냐면 인류가 달에 갔어. 그러니까 인류라는 이 좁은 범위를 넘어서서 위대한 과학적 이상으로 인류를 지구 밖으로 한 발짝 보냈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합니다. 저는 이게 포장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세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 있는 조직의 전형으로서의 조직인의 모습, 아이만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슈터프렌베르크가 보여준 건 행위는 굉장히 숭고하다고 사람들한테 칭송받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통의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았었던, 이상으로 생각했던 소위 프로이센의 장교 집단 또는 이제 독일 베어마우트 국방군의 전통하고 맞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의 복종. 그 다음에 이제 폰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개인의 순수한 꿈입니다. 이건 야망, 욕망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순수해. 과학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과학자의 꿈을 순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또는 뭐 문화, 경제 이런 여러 가지 외부의 함의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류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페르너 본 브라운의 행위를 보면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SS에 가입을 해요. 그래갖고 SS 심리대 장교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거 참여를 해갖고 V로켓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를 합니다. 런던에다가.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브라운이라는 폰 브라운이라는 개인만 봐도 이 개인 과학자로서의 순수한 꿈이라는 게 결국에는 허상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전체주의는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 커다란 그물을 만들어 갖고 그 그물을 위아래로 다 심껏 아래로 죄 없는 일반 민중, 일반 국민, 일반 대중에게 씌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편의적인 이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들어온 점은요, 여기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개개인의 욕망, 그 욕망을 실현될 수 있냐 없느냐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 실현시켜 주겠다라는 식의 감언이설로 출발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일단 막 북돋아요. 너가 바라는 게 있느냐? 에? 네가 어떤가가 되고 싶냐? 너에게 뭐 네가 집이 필요하냐? 집을 주겠다. 자동차가 필요하냐? 자동차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욕망을 한껏 고취시키고 고무시켜서 그걸 싹 끌어올린 다음에 이게 자기의 본령, 그러니까 본래 입지나 입장보다 조금 위로 버섯을 키운 걸 생각해 보세요. 위로 떠서 허공에 떠가지고 그 자기 근거 없이 흔들릴 때, 그때 바로 전체주의는, 파시즘은 바로 그 머리 위에다가 같은 뭐를 뿌립니까? 같은 그물을 엮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똑똑 뭉쳐요. 그때부터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버섯으로 비유하자면 허리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힙니다. 그때부터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전체주의란 한 번 나타났다 사라진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대 산업사회가 끊임없이 계속 경계해야 될 하나의 조류 같은 겁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럽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곳에서 각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터키, 푸틴, 러시아, 중국, 미국,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럼 과연 한국이라는 오늘날의 한국이라는 우리 사회에 이런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싹이 자라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독일 제3제국의 소빌런들 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